C++는 함수를 다중정의할 수가 있죠. 함수를 다중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메소드로 가면 원래 다중정의할 때는 뭘로 구분해요? 매개변수 목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소드로 가면 매개변수 목록 말고 매개변수 목록이 같더라도 뭘로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냐면 컨스트와 컨스트 아닌 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와 컨스트 아닌 메소드를 우리가 다중정의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 객체가 컨스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불러지는 호출이 달라지는 거죠. A는 얘가 불러질 거고 B는 컨스트가 아닌 애가 불러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A가 컨스트죠. 그런데 컨스트만 있어. 그러면 AF도 얘고 BF도 컨스트가 없으면 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컨스트가 아닌 애만 컨스트이지 않은 애예요. 얘는. 그런데 컨스트에는 에러는 컨스트가 아닌 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러는 컨스트가 아닌 에러는 컨스트 함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불러도 안에서 수정만 안 되겠지 부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컨스트인 애는 이 컨스트가 아닌 애는 왜 컨스트가 아니야? 안에서 객체의 상태를 수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걔를 부를 수 있으면 모순이 되죠. 문제가 되니까 부를 수가 없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제 상수들이 객체들이 상수 객체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가 포인터 타입인데 수정불가 포인터일 수 있고 수정불가 참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정불가 포인터, 수정불가 참조, 그리고 상수 객체로는 어떤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어요? 컨스트한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고, 그거를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붙여줘야 돼요? 함수에 컨스트를 잘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컨스트를 잘 붙여주는 거는 컴파일러가 부르지 말아야 될 함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로 오면, 객체 지정을 오면은 메소드를 다중정의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어난다. 컨스트와 컨스트 아닌 애를 우리가 매개변수 목록이 같더라도 다중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개념인데요. 다른 언어는 또 이 불변객체라는 게 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같은 데는 저 불변객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객체는 초기에 어떤 값을 가지겠죠. 초기 생성하면. 근데 그 초기에 가진 값을 그 이후로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C++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면은 클래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고 객체를 생성할 때 요 앞에 했던 것처럼 컨스트로 수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객체는 초기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죠.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어떤 언어들은 그 컨스트라는 기능이 없어요. 컨스트라는 기능이. 그래서 객체를 상수화를 못 시키는 거지. 원시 타입들은 상수화를 만들 수 있는데 자바 같은 데는 객체를 상수로 못 만드는 거예요. 상수 객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클래스가 주로 상수 객체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클래스 자체를 불변 클래스로 만듭니다. 불변 클래스는 생성자는 있지만 세터가 하나도 없어요. 세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 객체 상태를 수정 못 하겠죠. 그럼 걔는 컨스트로 수식이 안 돼도 상수 객체랑 차이가 없는 거죠. 수정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불변 객체를 만들게 되겠고, 보통은 이제 자바 같은 데는 불변 객체 클래스와 불변 객체 아닌 걸 똑같은 걸 두 개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내가 상수 객체가 필요하면은 불변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 쓰고,
수정이 필요한 객체가 필요하면 일반 객체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C++는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없죠. 하나만 만들고 그냥 컨스트로 객체를 생성할 때 붙여주면은 그 객체는 상수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C++도 원하면 불변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컨스트를 안 붙여도 상수 객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 클래스의 모든 객체는 상수 객체가 돼버리는 거고, 그런 애들을 우리가 불변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트 클래스를 만드는데 다 컨스트야. 멤버 변수가 다 컨스트이면은 쟤는 생성될 때 초기화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수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얘는 세터를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생성자에서 초기화되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C++에서도 불변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불변 클래스를 만들면은 뭐가 또 추가적으로 가능하냐면, 생성자를 const expr로 수식하는 거예요. 생성자를 const expr로 수식합니다. 그럼 const expr은 뭐예요? 컴파일 시간에 하겠다는 거죠. 컴파일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 객체를 언제 생성해요? 실행 시간에 생성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생성해 버려요. 그리고 int day 크리스마스.day 하면은 25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day 값은 25로 컴파일 시간에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의 더 최적화를 할 수도 있어요. 불변 클래스 만들고 생성자를 const expr로 만들면은 객체 자체를 언제 컴파일 시간에 생성해 가지고 조금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실행 시간에 안 하고 컴파일 시간에 하면은 그만큼 실행 시간에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대입 연산자를 딜리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입이 안 돼요. A 이퀄 B가 안 되겠죠. A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수들로. 그래서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그 컴파일 시간에 생성되기 위해서는 여기 제공된 그 생성자 인자들이 뭐가 돼야 돼? 변수로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변수로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상수로 줘야 이 객체를 컴파일 시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const expr 함수들도 있는 거죠. const expr 함수들은 인자로 상수들이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실행 시간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 컴파일 시간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더 발전시켜서 이제 객체를 컴파일 시간에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이제 9장 마지막으로는 스태틱한 멤버들. 멤버 변수가 스태틱할 수도 있고 메소드가 스태틱할 수 있는데, 스태틱 멤버 변수라는 건 객체 멤버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멤버 변수는 객체를 100개 만들면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은 얘는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몇 개 만들어져요?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그리고 클래스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객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은 스태틱한 멤버 변수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클래스 멤버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클래스에 소속된 데이터가 된다. 그거의 예로 여기서 이제 예가 하나 있는데, 은행 계좌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은행 계좌. 근데 이 은행 계좌에 계좌번호를 이제 추가하려고 그래요. 계좌번호. 근데 계좌번호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주냐면은 생성된 순서로 1, 2, 3, 4 이렇게 붙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번호를 생성된 순서로 1, 2, 3, 4로 붙여주려면은 지금까지 객체를
몇 개 생성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를 어떻게 파악해요? 객체를 생성할 때는 항상 뭐가 호출돼? 생성자가 호출되죠. 그럼 생성자에서 어떤 변수를 넣어가지고 그 변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수는 각 객체가 따로따로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계좌번호나 잔액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만들고 0으로 초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할 때마다 플러스 last assignment를 할당해 주면은 제일 먼저 생성한 데는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객체를 생성할 때 늘 생성자가 호출될까요? 물론 생성자가 호출은 되겠지만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은 복사 생성자를 내가 안 만들었어요. 근데 복사 생성자는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겠죠. 그럼 그 시스템에서 제공된 복사 생성자 가지고 객체가 복제돼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거는 카운트를 안 하고 있죠. 그걸 카운트 안 하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는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생성자에서 플러스를 한다고 우리가 실제 생성된 객체의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객체는 일반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긴 하지만 아까처럼 여기 지웠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복사 생성자가 불러질 거고, 그렇게 생성된 애들은 여기가 내가 플러스를 복사 생성자에서 안 했으면 카운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플러스 하는 게 생성자에서 하는 게 꼭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생성자에서 안 하고 함수를 만들어요. 플러스 해주는 함수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넘버를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는데 뭘 이용해요? 이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함수를. 근데 이 함수는 스태틱이죠. 보통 스태틱 멤버 변수를 이제 여기는 적구 권한을 뭘로 만들었어?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last assignment number를 바꾸면 안 되겠죠. 얘는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거니까 프라이빗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 조작하는 메소드 역시 이제 private 아니면 public 만들더라도 static으로 만드는 거예요. static으로. 그럼 static 메소드는 밖에서는 어떻게 호출할까? static 메소드예요. static 메소드가 되면 객체 메소드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게 보통이에요. 프라이빗이니까 호출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스태틱한 메소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객체 변수 갖고도 호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호출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죠. 이 객체 메소드처럼 보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employee 땡땡 뭐 who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who는 무슨 메소드라는 거예요? 스태틱 메소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드냐? 이제 C++에서는 이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멤버 변수를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그 스태틱 멤버 변수의 값을 알기 위해서 getter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호출하게 돼요. 물론 employee 이라는 객체가 있을 때 2.2에도 문법적으로는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 fu가 마치 뭐예요? 이의 객체 메소드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스태틱 메소드를 내가 필요해서 정의했으면 스태틱 메소드는 항상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할 때 여기 또 점이 아니에요. 점은 아니라 땡땡. 이 if는 여기에 있는 함수다라는 거죠. 땡땡. 가시형의 해소 연산사.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static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가시 영역 해소에는 점 연산자가 아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와 관련해서 구조체와 관련해 가지고 앞에 7장까지는 구조체가 별도 챕터로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조체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기존 C에는 없던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스트럭처 바인딩은 최근에 들어오긴 했는데 바인딩은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체가 있어요. person이고 name과 age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이 n이라는 변수, a라는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n은 뭘로 초기화되냐면 마이클로, a는 20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구조체에 있는 변수들이 멤버들이 있겠죠. 그 멤버들을 하나의 변수 선언에서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개별 변수들로. 쓸모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스 빈.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그런 함수예요. 그럼 얘는 반환을 값을 하나에 두 개를 반환하겠죠. 맥스와 빈. 근데 맥스와 빈을 두 개를 반환하려면 일반적인 반환하는 걸로 안 되고 뭘 만들어서 반환해 줘야 돼요. 구조체를 정해서 반환해 줘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C++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반환해야 될 때 많이 쓰는 게 뭐예요? std 페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구조체를 정의하기 귀찮다. 그러면 두 개 다 값이. 그럼 std 페어를 써요. 정수 두 개 다. 그럼 int. 예, 범용 클래스에서 이렇게 써요. 만약에 구조체 정의하기 귀찮은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예요. 그럼 뭘 써? 세 개나 네 개나 다섯 개가 되면은 std tuple 걸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저런 구조체를 정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번잡해요. 어떨 때 번잡하냐면 만약에 내가 코드가 다음에 코드 있나? 없구나. 이런 함수를 만든다. 그래서 배열을 받고 크기를 받아서 이 정수 배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두 개를 반환해야 되니까 이제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반환해야 되는데 구조체 정의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제 유틸리티에는 std 페어를 쓰는 거예요. 이 std 페어는 범용 구조체예요. 범용 구조체. 그리고 범용 구조체고 값을 두 개만 유지하는 거예요. 두 개만 유지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std 페어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걔를 갖고 프로그램 한 다음에 이 렛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반환해 주면 되죠.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이 페어에서 첫 번째
멤버 변수의 이름이 뭐냐면 first예요. 두 번째 이름은 second예요. 그럼 first와 second라고 하면 first가 max야, second가 max인지 되게 헷갈리잖아요. 가독성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프로그램 하냐면 아, 0이라 놓고 for int i는 1, i는 size 플러스 플러스 i max는 std max arri min은 std min arri std make pair max min. 그러면 아까와 달리 max와 min이라는 변수를 썼죠. std 페어를 안 쓰고. 그럼 이 코드를 읽으면 가독성은 훨씬 좋죠. first와 second라는 이름을 std 페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std 페어를 반환해 주겠죠. 그래서 x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찍고 싶으면 std cout x jump first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짜잖아요. 그럼 이 코드를 보면 first가 max야 min이야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auto max min get max min 해가지고 하면은 얘는 뭘 반환해줘요? std 페어를 반환해주겠죠. 그러면 그 반환된 거에서의 first는 어디다 저장해줘요? max라는 변수. second는 어디다 저장해요? min이라는 데다 저장해줘요. 그러면 내가 std cout max 이렇게 뭐 찍으면 std 페어를 내가 쓰는데 first와 second라는 걸 안 쓰고 있죠. 그게 가독성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first와 second를 내가 쓰기 시작하는 날 별로 가독성이 안 좋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std 페어를 쓰지 않고 구조체를 내가 직접 정의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정의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구조체를 반환했을 때 구조체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조체에 있는 개별 멤버들을 별도 변수에 받는 거예요. 변수에. 그럼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예를 들면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get closest point. 그래서 포인트 배열이 있어요. int size. 그리고 여기에 std 페어 int.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좌표를 구해가지고 xy 좌표를 구해가지고 반환해 줄 거죠. 그럼 내가 받을 때 어떻게 받냐 하면은 auto xy get closest point
뭐 이렇게. 그래서 XY 값으로 받는 거죠. 포인트로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리고 이게 그 구조체뿐만 아니라 배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개별 변수로. 그리고 아까 설명했죠. 2개 필요하면은 페어 쓰는데 2개 이상, 3개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뭘 써? 투프를 쓰죠. 투프를 쓸 때도 얘가 투프를 반환하면 얘는 받을 때 투플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투플로 안 받고 스트럭처 바인딩을 이용해서 그 투플에 있는 개별 멤버들을 각각의 어떤 변수로 받아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가독성이 더 좋고 편해요. 그러니까 투플이나 페어를 쓸 때 구조체를 정의하지 않아서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first, second 아니면 뭐 get 0, get 1 투플 쓸 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되게 번잡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구조화 바인딩을 활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저 구조화 바인딩은 이제 함수를 반환할 때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돼요. for auto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포인트가 뭐 std 벡터 std pair int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매번 반복할 때 내가 이 SE 페어로 받아서 여기서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XY로 프로그램하면 되죠.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되게 편리해요. XY. 그래서 이 구조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조 바인딩은 구조체 변수에 있는 개별 필드들 있잖아요. 그 필드들을 개별 변수로 뽑아주는 거예요. 뽑아주는 거니까 의외로 유용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타입을 쓰기가 거시기 한 거죠. 오토로 쓰는 이유도 보시면 알겠죠. 왜냐하면 N과 A가 같은 타입이 아닐 수 있어요. 전혀 다른 타입일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오토를 안 쓰고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 NA, 뭐 NAX, 뭐 뭘 쓰든 간에 이 N과 A와 뭐 그 다음 개들이 같은 타입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고요. 그런데 클래스는 구조화 바인딩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클래스는 구조화 바인딩을 못 해요. 왜냐? 클래스는 저 멤버 변수가 접근 권한이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빼낼 수가 없는 거야. 권한 때문에. 퍼블릭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은 구조화 바인딩을 못 써요. 근데 내가 구조화 바인딩을 쓰고 싶으면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 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구조화 바인딩을 어디서 쓰는 거냐면 클래스에서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반환 타입이나 아주 간단한 것들을 STD 페어나 STD 투플로 모델링 했을 때 가독성을 좀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제 구조화 바인딩을 활용하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다. 라는 거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 최근에 도입된 건데, 초기화할 때 원래는 이런 구조체 변수가 있으면 원래는 변수가 3개니까 초기 값을 몇 개 줘야 돼? 3개 줘야 돼. 그런데 이제 20에서는 점 이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만 초기화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구조체 변수가 멤버들이 많잖아요. 근데 멤버들 중에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기본값이나 안 하려고 하면은 이제 20 플러스 20에서는 요 문법으로 .x, .g 뭐 이렇게 순서 근데 이 순서가
만약 X와 Y 할 거면 XY 순서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는 XY Z 순서인데 Y를 생략할 수는 있고 Z를 생략할 수는 있는데 Z를 먼저 X하고 뭐 이러면 에러 나고요. 그러니까 일부만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일부 아니라 그냥 할 때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A 1, 2, 3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X가 1, Y가 2, Z가 3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를 이제 20부터는 부분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C++에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5, 37은 이제 뭐 객체지향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스트럭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C++에서는 스트럭처와 클래스가 차이는 없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라는 건 스트럭처는 기본 접근 권한이 퍼블릭이고 C++는 접근 권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프라이빗이는 그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객체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를 쓰고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메소드는 거의 안 만들면서 간단하게 뭔가 만들 때는 C++에서도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이제 구조체를 만들고 많은 경우에는 구조체를 안 만들고 SC 페어, SC 투플과 이 구조와 바인딩을 결합해서 많이 프로그래밍 해요. 간단한 구조체들이 필요할 때. 그거는 테크닉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고급적인 깔끔한 코드들을 C++에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